3차 산업에 대해서 서비스업이 굉장히 확산되는 개념이 이제 라이프스타일 테크가 베트남에서 이제 핫하고 이 방탄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관계 같아요. 베트남은 여전히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노이하고 호치민 이 비즈니스 문화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된다. 베트남의 젊은 층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긍정적이다. 지금 베트남에서 로컬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빈페스터를 아까 대표님하고 잠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지금 베트남 내에서 굉장히 핫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큰 대형 공장들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에코시스템 생태계라고 해가지고 그 자동차면 자동차 생태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청업체가 이제 줄줄이 세우잖아요. 근데 지금 베트남은 그런 식의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그냥 건물 빼가지고 나가면 금세 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가 이런 로컬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태계를 구성을 해야지 앞으로 미래의 베트남에 굉장히 많은 어떤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베트남은 아까같이 외국인 자본이 70%가 차지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떠나면 베트남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구조거든요. 반면에 지금 중국은 제가 참고 자료로 보면 중국은 외국인 투자 자본이 3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떠나고 우리나라 뭐 이마트니 이런 유통업체들이 다 떠나는 데 있어서 중국 애들이 별로 크게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베트남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떠나면 베트남 베트남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자체 그 기업들의 성장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이게 아까 로컬 내에서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산업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정부가 되게 한정적이니까 이런 빈페스트 같은 민간 기업이거든요. 정부 기업이 아니거든요. 이런 민간 기업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세택과 관련된 혜택을 주면서 활성화시키는데 정부와 민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 우리도 초기에는 그랬었죠. 우리 자체 그렇죠. 기업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뭐 그렇죠. 개발 계획 세워가지고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 일거리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런 거죠. 그 수출 지원해주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의 대형 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망하진 않게끔 만드는 거죠. 어떻게든 굉장히 큰 돈이 계속 들어갈 거고 큰 돈이 들어가게 되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산업용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이런 기업들일 거라고 판단하고 계속 지원을 할 거니까 아마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 성장을 할 때하고 유사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라이프 스타일 테트? 네. 이게 지금 베트남에서 유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실질적으로 베트남이 굉장히 아까 도이모이 정책이라는 것도 약간 언급했는데 도이모이라는 게 그 개방 개혁. 예, 단계적인 어떤 개방 개혁을 통해 가지고 베트남은 꾸준히 경제 성장률이 나름대로 코로나 전까지는 거의 7%까지 이렇게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 성장이 된다는 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의 소득이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베트남의 가장 큰 변화는 중산층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중산층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소비와 관련된 패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장표를 제가 하나 열어놨는데요. 라이프스타일 테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되게 일상적인 서비스에서 뭐 택배, 음식 배달, 세탁, 가사 도우미, 산후조리원, 숙박, 뭐 의료 이런 기타 등등들 우리 지금 너무 일상적인 거잖아요. 자, 이런 산업들이 베트남에서 이제 디지털을 통한 산업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고 아까 같이 그 중산층은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돈을 기꺼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어떤 기업과 공장 중심이라면은 지금 이제 서비스와 소비재 쪽의 중심으로 많은 쪽의 변화가 생깁니다. 많은 그런 쪽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이런 생활용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하기 시작하고 이런 3차 산업에 대해서 서비스업이 굉장히 확산되는 개념이 이제 라이프스타일 테크가 베트남에서 이제 핫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GS25 편의점이 베트남 내에서 1위를 찍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주변에 편의점이 없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24시간 서비스하고 있는 편의점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시간대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베트남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중산층, 그러니까 베트남의 청년층도 많지만 중산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실 외국 기업이 들어가서 얼만큼 돈을 벌 수 있냐, 또 성장을 얼만큼 할 수 있냐에 측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뭐 지금 1인당 GDP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1인당 GDP는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베트남의 통계 호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통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많은 그 다른 나라 기업들이 베트남 쪽에 지금 하노이 또는 호치민 쪽에 많이 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관광을 다낭 같은 데 많이 가고 최근에 이제 푸꾸옥이나 달랏 이런 데도 많이 가는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노이나 호치민 쪽으로 가요. 하노이와 호치민 쪽에 기본적으로 GDP 구조를 보면은 일례로 거의 5,000불이 훨씬 넘고 10,000불까지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은 10,000불 정도 된다고 해서 뭔가 그 고가에서 어떤 명품 같은 거 소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라서 제가 처음 베트남 갔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던 거는 대학교 산학협력으로 갔는데 행장님, 그러니까 학장님이죠. 학장님의 급여와 학장님의 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금액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아, 그래요? 일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많이 안 나요. 한 1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 알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급여의 차이가 의사가 제가 책에서 표현할 때는 한 55만 원, 간호사가 한 35만 원.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학을 갔던 친구들, 뭐 한국에 왔거나 아니면 일본에 갔거나 미국에 갔던 유학파들이 베트남에 들어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근데 베트남 내에는 이런 엘리트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하고 유학도 하고 이런 엘리트들한테는 겸업이라는 걸 허용해요. 그래서 지금 일례도 요새 가장 베트남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고3 선생님.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가야 되고 과외가 허용이 되니까 고3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 학교 때 가르치고 과외 때 이제 부가적인 잡하고 국립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개인 병원을 열어가지고 두 가지 쪽에서 수입을 얻는 구조.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최근에 관광객들 중에 베트남 관광객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1인 소비 지출 금액을 보면은 베트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보면은 베트남 내 아까같이 돈이 많고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을 이루고 있는 아까 MZ 세대들 20, 30대들이 대충 전체 인구의 50%라면 5천만 명 정도 될 건데 그 중에 이제 중산층 인구를 따진다면 한 2,500에서 3,500만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그 소비자군이 생기니까 이 소비자군들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소비 패턴들을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사실 그 한 1만 불 정도는 돼야 중진국 정도의 그 그렇죠. 수준은 돼야 거기에서 이제 뭔가 돈 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소비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을 대체하는 게 베트남이나 인도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중국은 지금 12,000불이거든요. 21년 기준으로 네. 1인당 GDP가. 그러니까 이쪽 지금 보니까 3,560불이네요. 베트남 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떤 성장이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통계만 보면 되죠. 이게 통계는 이제 전국을 다 통해서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심한 거네. 그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표현하는 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근데 이제 경제가 이제 아까 하노이나 호치민이나 아니면 관광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쪽에는 상당히 많은 특히 지금 하노이 북부 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쪽에 되게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1인당 그 GDP는 울산이나 광양 이런 데가 되게 크잖아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이제 근로자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고 그분들이 어디에서 소비를 할 거잖아요. 그 소비를 어디서 하냐면 하노이나 호치민 이런 데서 소비가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구조가 아까 통계상에서 보는 걸로만 본다면은 이런 데서 소비재가 팔릴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쪽의 그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중국도
그 온라인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오프라인 뭐 매장이나 아니면은 유통센터나 백화점들이 망했잖아요. 네. 베트남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6, 7년 전에 그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제가 그때 하던 화장품 뭐 수입을 해서 자기네가 판매하겠다는데 자기네는 방판으로 하겠다. 네. 베트남은 아직도 방판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먼저 방판부터 얘기하면은 방판 맞습니다. 지금도 핫합니다. 우리나라가 방판 한때 핫했잖아요. 그렇죠. 뭐 아모레 그 화장품 아줌마 뭐 아줌마? 이 아줌마를- 방판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관계 같아요. 베트남은 여전히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끈끈합니다. 옆집 내가 구매했으면 옆집 그 옆에 마을 이런 게 굉장히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판이 되게 효과 보기 좋아요. 우리 옆에 우리 어머니가 구매했는데 옆집에 우리 어머님 할머님이 나도 구매하고 싶어 이러면은 그냥 가서 그냥 소개만 시켜주면 구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판의 효과는 베트남도 방판이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비율을 봤는데 베트남은 오프라인이 절대적입니다. 아직은 아직도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온라인은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같이 온라인을 핫하게 만들기도 그렇죠. 해줬고요. 우리가 체험을 하게 했잖아요. 예. 이제까지 못하던 예. 그 어떤 구매 방식을. 지금 베트남에 많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갔을 때 베트남 시장들을 한 번씩 가게 되면은 베트남 시장들이 우리가 냉장과 냉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고기 잡은 것들 그대로 이제 오픈 상태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 세균 좀 나오겠는데. 벌레들이 좀 달라다니긴 하겠죠. 근데 여전히 그게 일상입니다. 베트남 여전히 일상이고 베트남 어딜 가더라도 시장에 가면은 그렇게 갓 도축돼 있는 그 고기들을 이렇게 자판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지금 아까 뭐 남북으로 상당히 길다 이런 네. 표현을 하셨는데 호치민과 그 다음에 하노이, 그러니까 북과 남의 그 수도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문화가 상당히 다르다면서요. 네, 그걸 많이 이해를 다릅니다. 해야지만 된다. 왜냐면 우리가 그냥 베트남이니까 그냥 하노이, 호치민 뭐가 달라? 베트남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많이 다릅니다. 제가 우연찮게 8년 전에 이제 베트남의 다낭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산학협력으로. 산학협력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성장이 되는 것 같아서 첫 번째 법인을 하노이에다가 설립했어요. 지금 경남 72라는 랜드마크에다가 있었는데 이 하노이의 어떤 사람의 유형을 저도 뭐 다낭이나 뭐 하노이나 뭐가 차이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엑시스를 하고 호치민으로 이제 본사가 옮겼어요. 우연찮게 그래서 다낭, 하노이, 호치민을 다 경험해 봤는데 우리가 생활재, 소비재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서비스하는 것들은 호치민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돈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본적으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사이공이었잖아요. 약간의 미국 친화주의였고 서비스업이 되게 강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서비스업을 할 줄 아는 형태로 이렇게 약간 좀 성장돼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하노이는 우리가 이제 하노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흡수합병이 됐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어떻게 보면 공산당의 메카고 어떻게 보면은 행정도시잖아요. 그렇죠. 돈 안 씁니다. 그래요? 예, 여기는 또 이렇게 약간의 이제 위세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그 속담에 베트남 속담에 열을 갖고 있으면은 호치민은 뭐 12개를 쓰고 하노이는 하나 정도 쓰는다고 할 만큼 소비가 안 이루어지는 아래쪽은 거예요. 그렇고 위쪽은 그 여기- 저출하나요, 그럼? 깐깐합니다. 돈 안 씁니다, 잘. 하고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군대 가면은 이렇게 경기도 사람 뭐 서울 사람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뭐 부산 사람이나 저 전라도 사람을 막 쓰는 것 같은데 오히려 경기도 사람은 막 깐깐해가지고 잘 안 쓰고 뭐 이것도 따지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노이가 좀 그래요. 잘 안 쓰고 깐깐합니다. 그래서 이 하노이하고 호치민 이 비즈니스 문화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좀 더 사례를 들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되게 쉽죠.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이나 LG전자나 이런 산업용 반도체들 다 어디가 있냐면 하노이 북부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가전, 우리가 세탁기, 냉장고 같은 백색 가전이라고 하죠. 어디에 있냐면 호치민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생필품들 관련돼 있는 산업들은 호치민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 공장, 가방 공장 같은, 그리고 미용, 마사지 이런 서비스업들은
호치민 쪽에 중심이 되어 있고 호치민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거의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하노이와 하노이 북부 쪽에는 우리가 반도체, LCD 그런 산업용 쪽에 큰 공장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밑에가 하노이가 행정도시이자 수도잖아요. 그렇죠. 모든 어떤 절차와 관련해서 베트남은 되게 절차가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그 절차를 따지는 베트남이니까 수도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프로세스를 더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자본이 들어가는 산업들은 대부분 다 하노이 북부 쪽에 위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제 어느 정도 그쪽의 문화, 어느 정도 비즈니스 매너 같은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저도 이제 몇 번의 이제 칼럼을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베트남은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거기도 관시인가? 중국처럼? 뭐 관시가 없다라고 말하기가 힘든데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시하고 오래된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아, 네. 그게 보통 처음 인연을 맺은 분들이 몇십 년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맺은 인연이 실질적으로 오래도 가지만 그 사람의 이렇게 어떤 혜택을 받았거나 그 사람이 뭔가 상대방한테 뭔가 뭐 얻은 게 있거나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브 앤 테이크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관계 형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가 있는데요. 그거 외에 이제 문화가 거기 여름이잖아요. 우리가 계절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고 거기는 단일 계절이기 때문에 낮잠 같은 걸 잔다든지 하고 새벽 이른 시간에 일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성 사회가 여성의 입김이 강하고 여성 중심의 어떤 능력이 많이 올라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유교적인 사관이 비슷하니까 가족 공동체고 어른을 공경하고 언어 중에도 이렇게 공경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대 이상이 같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원일기에 보면 딱 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니까 우리나라하고 뭐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다릅니다. 종교 다르고 언어 다르고 그리고 날씨 다르고 계절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 생각하는 게 그 다르다는 거를 참 빨리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호치민과 하노이. 호치민과 하노이도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해외 진출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때 이 다르다는 거. 한국이 우리와는 선진국이니까, 다르다. 네, 선진국이니까 베트남이 우리 걸 따라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외세의 침략, 뭐 미국하고의 전쟁에서도 이겼고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민족적 자존감이 상당히 강하다. 네. 그 얘기는 뭐 들었으니까. 베트남 친구들이 제일 이상한 게 한국을 좀 알로 봐요.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렇게 보는가 했는데 일단 본인의 역사 한 100년 동안의 전쟁 역사에서 웬만한 전 세계 강대국은 다 이겼잖아요. 미국 이기고 중국 이기고 프랑스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 호치민 어록에도 있듯이 우리는 언젠가는 이길 거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언젠간 이긴다. 그게 버티면 마음속에 이긴다. 뭐 국민들 마음속에 언젠가는 우리가 당신네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 살거나 아니면 훨씬 더 선진국이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부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해외 진출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한국의 K컬처, 네. 이 문화, 이 연예 산업이 상당히 엔터테인먼트가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또 그 나라 그 젊은 층들이 또 여기에 열광을 하고 관련해서 또 한국 제품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베트남은 어때요? 지금 한국 이 K컬처에 대한 여기도 제가 장표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게 지금 2021년에 지금 베트남에서 제1 외국어가 한국어가 지정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외국어가 한국어가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한국인 선생님들이 베트남 전역에 중학교 이상의 이제 선생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어서 이런 에듀테크 쪽 산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긴 해요. 우리나라 한국어 학당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학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개인 동아리 차원에서 한국어 학습, 우리 이제 영어 학습하는 것처럼 그런 한국어 학습 동아리들이 대학교나 아니면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한류팬이 이번에 조사한 거 보면 1억 7,900만 명 중에 베트남이 1,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블랙핑크가 최근 하노이에서 미딩이라는 큰 종합운동장 같은 데서 공연을 했거든요. 거기 이제 그 대행사가 이제 중국 대행사여가지고 영토 문제 때문에 막 보이콧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베트남 내 저희 직원이 입장료가 거의 50만 원이었거든요. 어유 엄청나네. 그러면 한 달 월급? 그분들 한 달 월급 더 됩니다. 더 되네. 예. 근데 거기 가려고 용돈을 그러니까 월급을 모으고 거기 가서 이제 호치민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하노이까지 가면 숙소도 있어야 되지 하루 정도 자야 되니까 그거 포함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공연장 가는 것들을 자기네들끼리 우리나라 개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계획을 하고 돈을 모읍니다. 이게 한류를 저는 코로나 전에는 잘 못 느꼈어요. 왜냐면 코로나 전에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베트남 애들은 대부분 다 드라마 정도만 생각했지 음악이나 뭐 다른 컨텐츠 쪽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베트남 성조가 육성이어서 이게 우리가 말하고 배우기는 되게 어려운데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무진장 신납니다. 성조가 이렇게 육성이면 이게 리듬이 거의 뭐 노래하는 것처럼 리듬이 있어서 근데 코로나 2, 3년 동안에 베트남이 봉쇄가 됐잖아요. 이 봉쇄되는 이 시점에 베트남에서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한국 콘텐츠가 어마무시하게 베트남 쪽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OTT 같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아까 같이 이제 BTS나 블랙핑크나 이런 가수들, K 뮤직 같은 K-팝 그룹들이 굉장히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저희 제일 신기한 거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밑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편의점 직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알바생인데 대학생 정도 돼요, 나이가. 그 친구들이 조그마한 이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걔네들 아이패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뭘 보냐면은 틈만 나면 블랙핑크나 BTS 같은 뮤직비디오를 봅니다. 그렇군요. 와,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달라졌어요. 그거는 결국 어때요? 그 동경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 홍콩 영화가 한참 유행일 때는 네. 막 홍콩 가고 싶고 홍콩이 막 동경이 되고 이랬었던 지금 한국을 좀 이렇게 동경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나요? 여기 이제 책에 표현한 도나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가 한류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 아까 젊은 층들이 대부분 한국의 화장품들,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다 보니까 화장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들, 이거에 대해서 선호도가 되게 높아졌는데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나 코퍼레이션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랜덤 박스 비슷하게 도나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두면은 한국 화장품을 세트로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를 구독경제, 서브스크립션을 하는데 그게 되게 확산되고 있어요. 내용은 한국 화장품, 어떤 브랜드인지 몰라요. 한국 화장품. 근데 그게 지금 서브스크립션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렇게 반증이 됩니다. 아까 같이 지금 K 컬처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아기상어 같은 키즈 관련된 OTT도 지금 베트남 쪽으로 많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 아까 같이 한국어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한국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강좌들 같은 것들이 오픈되면서 아까 같이 드라마, 영화, 그리고 아까 뮤직 같은 음악, 그리고 아까 영화, 애들, 키즈, 그리고 다른 기타 산업까지 요새는 이제 음식물까지도 뭐 K 그 푸드 해가지고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게 확산이 단기적인 유행은 아닌 듯합니다.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고루하게 베트남 전역에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나 그 떡볶이 레스토랑이라고 하잖아요. 두끼. 예. 그 베트남 거 오픈했는데 막 보니까 줄 서가지고 예. 뭐 하여튼 동남아에서 장난이 아니던데 그 인기가. 이게 떡볶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씨앗호떡도 있고요. 아. 그 핫도그도. 그 요새 우리 그 뭐야 이거 프라이드 치킨 우리로 뭐 양념 치킨 요것도 되게 인기가 크다고. 지금 베트남 내에서 가장 핫한 게 이제 치킨이죠. 프라이드 치킨. 그래요. 참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근데 결국은 이 한류 문화 때문일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영향이 가장 이런 크죠. 것들에 의해서 그들이 입는 뭐 쓰는 물건, 먹는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따라하기, 동경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그거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브랜드도 있지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우리나라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베트남 쪽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베트남 들어가는 스타트업들을 활성화시킨다고 지원책들을 많이 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베트남의 젊은 층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긍정적이다. 그런 면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우리가 그럼 이런 긍정적인 환경에서 투자를 하거나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이죠. 아, 결국 사람. 예. 이게 파트너를 어떻게 만나냐? 예. 파트너를 잘 만나면 진짜 크게 성공도 할 수 있는데 반대인 경우도 너무 많고 가끔 이제 베트남에 있으면서 한국 분들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히려? 예.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도 아닌 베트남에 와가지고 누군가의 베트남 파트너들을 만나려고 하면 그 징검다리 역할은 누군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국 정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베트남에 이미 진출돼 있는 저희 같은 회사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거길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만약에 안정적인 걸 찾는다라고 이제 저는 많이 이제 제안하는 거는 한국의 정부들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코트라, 코이카, 나이파 그리고 중기부 뭐 그런 한국 정부 기관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기관들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그리고 한 번 정도 베트남에 가서 시장 현황에 대해서 한번 체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간으로 좀 내부적인 것들, 내부 역량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무조건 나라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가라 해서 가면 10중 8구 굉장히 힘듭니다. 경쟁력이 내가 자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오해하는 게 우리나라 경쟁력이면은 베트남에서 성공할 거다? 이거 하나는 편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우리나라 말고도 일본, 중국, 미국, 유럽대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경쟁이 베트남 기업, 한국 기업 경쟁이 아니라 베트남 기업 포함해서 전 세계 기업과 한국 기업이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의 경쟁력이 정말 내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고 뭔가 경쟁력이 충분한 건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그냥 베트남 좀 이해했다고 내가 가면 우리가 될 거다 이런 식의 섣부른 판단은 조금 아닌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베트남에서 8년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정훈 대표와 함께 베트남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